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어느 한 시절에 관한 기록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기도 했다.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 왜 여든을 바라보는 병든 할머니와 결혼하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며 모두가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 웅성거림 속에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돈이나 땅,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기괴한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깊고 절박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뜨거웠던 어느 날, 나는 백발의 할머니 손을 잡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우리의 기묘한 결혼식이 시작되던 그 순간으로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햇살이 대지를 녹일 듯이 뜨겁게 내리쬐던 한낮이었다. 나는 백발이 성성한 박소희 할머니의 작고 마른 손을 잡고 우리 마을 평화리,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꽃도, 흥겨운 음악도 없는 결혼식. 아니,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모호한 행진이었다. 내 옆의 할머니는 허리가 거의 땅에 닿을 듯 굽어 있었고,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다. 할머니의 가는 팔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손을 조금 더 굳게 잡았다. 내 차림새 역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몇 번을 빨아 누렇게 변색된 흰 셔츠에 낡은 면바지. 그마저도 할머니를 부축하느라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 목마를 타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은 미간을 찌푸린 채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침 일찍부터 장에 다녀오던 아낙네들은 생선 바구니와 채소 광주리를 옆에 내려놓은 채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소리들은 웅궁거리는 소음이 되어 내 귓가를 맴돌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저거 봐. 저거. 민준이 쟤. 진짜 저 할망구랑 결혼하는 갑다. 쯧쯧, 젊은 놈이 앞길이 구만리인데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짓을 한랴. 혹시 저 할망구가 땅이라도 숨겨둔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정신인가? 미쳤지. 미쳤어. 약대에 다닌다는 놈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몇몇은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아마 내가 돈 때문에 혹은 할머니 명의로 된 한 뼘 땅이라도 노리고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박소희 할머니에게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지 더욱더 허리를 숙였고 잡은 내 손을 더욱 의지하는 듯 힘을 주었다. 나는 괜찮다는 듯 할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온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 힘겨워 보였다. 드디어 마을 회관 입구에 다다랐다. 회관 마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마치 재판이라도 열리는 듯 엄숙하면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며칠 전 면사무소에 혼인신고 의사를 밝히러 갔을 때 이미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고, 결국 이장님까지 나서서야 겨우 접수가 되었던 터였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초대장도 청첩장도 없는 결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 더 큰 관심거리였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이장님과 면사무소에서 나온 듯한 젊은 직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혼인신고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인주와 낡은 만년필 2자루가 보였다. 이장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질책, 그리고 약간의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이민준 군, 정말 확실한 건가? 이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내 결심은 이미 오래전에 굳건해진 상태였다. 박소희 할머니도 내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진 옷섭에서 꼬깃꼬깃 접힌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먼저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직원이 내민 붓펜을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박소희 석자를 쓰는 칸에 힘겹게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희자를 쓰고 나서야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할머니의 깊게 펜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려 하얀 종이 위로 떨어졌다.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여름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어 붓펜을 들었다. 이민준, 내 이름 석자를 쓰는 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단단하고 힘있는 필체였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이장님의 복잡한 표정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 할머니께는 아무도 안 계셨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말에 환갑을 훌쩍 넘긴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콧잔등에 맺힌 땀을 닦는 척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젊은 직원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혼인신고는 그렇게 20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다. 신랑 신부 입장도 주례사도 하객들의 축복도 없는 결혼. 오직 차가운 시선과 의혹의 수군거림, 그리고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우리의 결혼을 증명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내 부축을 받으며 마을 회관을 나섰다. 여전히 문 밖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회관 입구에 서서 우리가 방금 도장을 찍고 나온 그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마른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회관 계단 아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입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람. 결혼식에 떡 한 조각, 축하 한마디가 없어. 다른 편에서 한 노인이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지. 뭔가 사정이 있을 게야. 분명히 그날 오후 윗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봤는데 민준이 녀석이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꼭 지엄이 손을 잡고 가는 것 같더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눈가가 벌게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본 게지. 옆에서 나무를 다듬던 아이도 기어들었다고 했다. 할머니 우셨어요. 저 봤어요. 도장 찍을 때 우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결혼은 시작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아주 길고 깊은 인연에 한 매듭을 짓는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따가운 햇살 아래 나와 할머니는 다시 느릿느릿 우리 두 사람만이 살게 될 마을 끝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과 조롱의 말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마른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었다. 아무도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약대 3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나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근 도시인 정급의 한 예식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약이라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지어드리고 싶었고 오랜만에 과일이라도 한 봉지 사들고 가고 싶은 마음에 늦게까지 접시를 날랐다. 고물상에서 얻어온 낡은 스쿠터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덜덜거렸지만 그래도 없는 살림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운교를 지나 38번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도 없는 헬멧에 가리개 위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한 치압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낡은 스쿠터는 금방이라도 옆으로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어머니께 드릴 약봉지와 싸구려 포도 한 송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핸들에 꼭 걸고 나는 거의 기다시피 스쿠터를 몰았다. 문제는 국도변 급커브길에서 일어났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자갈과 움푹 팬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쿠터 바퀴가 그대로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악 하는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었다. 균형을 잃은 내 몸은 허공으로 붕 떴다가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머리가 길가의 자갈더미에 세게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면서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던 것도 같다. 아니, 어쩌면 그저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다. 얇은 담요 한 장이 덮여 있었고 머리맡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흙벽과 얼기설기 엮인 석가래, 그리고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덧대놓은 비닐 조각들이 보였다. 코끝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구수한 풀향기, 그리고 희미한 약초 냄새 같은 것이 섞여 풍겨왔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아이고, 정신이 좀 드는가 보네. 작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박소희 할머니였다. 그때는 성함도 몰랐지만 그 온화하면서도 슬픔이 어려있는 듯한 깊은 눈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할머니는 젖은 내 머리맡에 수건을 받쳐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물었다. 길게 쓰러져 있기에 업고 왔네. 여긴 내 움막이여. 비록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걸세. 할머니의 말대로 그곳은 정말 작은 움막이었다. 사람이 겨우 누울 자리 하나와 아궁이가 전부인 곳. 하지만 그날 밤 그 움막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피난처였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며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나를 간호해 주셨다. 나는 계속해서 엄마를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고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입에 넣어 주셨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흰쌀죽을 끓여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변변한 것은 없지만 이거라도 좀 들게나 속이 좀 풀릴 걸세. 나는 염치도 없이 그 죽을 받아 먹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다. 그렇게 사나흘을 할머니의 움막에서 신세를 졌다. 할머니는 당신도 편찮으신 듯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내게 죽을 끓여주고 약초를 다려 먹였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나를 보살펴 주실 뿐이었다. 간혹 내가 정신을 차리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객사할 뻔했네. 조상님이 도왔어. 하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하셨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을 때 나는 할머니께 이제 그만 떠나봐야겠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삶은 감자 몇 알과 옥수수 한 개를 보자기에 싸주셨다. 길 가다가 배고프면 먹게. 그 따뜻한 마음에 코끝이 찡해왔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사람 목숨 구하는데 조건이 어디 있겠나. 어서 몸조심해서 가게. 나는 주머니를 뒤져 간신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찾아냈다. 할머니 몰래 움막 한 구석, 할머니가 식혜를 담아 팔던 빈 항아리 밑에 그 돈을 밀어넣고 나왔다. 할머니께는 차마 용돈이라고 드릴 면목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성의였다. 다행히 스쿠터는 크게 망가지지 않아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다. 할머니께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움막을 나섰다. 멀어져가는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움막 앞에 서서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 모습이 마치 아주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다시 떠나보내는 듯 애처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할머니의 얼굴과 그 작은 움막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성함도 연세도 제대로 여쭙지 못했지만 그 어떤 담요보다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길과 세상 모든 시름을 다 담은 듯 깊었던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아주 무거운 빛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생명의 빚이었다. 그것이 나와 박소희 할머니의 첫 만남이었다. 길 위에 이름 모를 청년과 길가에 이름 없는 늙은 여인의 기이한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은 훗날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내민 그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약초 달인 물 한 사발에는 돈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조금 모아 나는 다시 사람이 집을 번 국도변, 할머니의 작은 움막으로 향했다. 혹시나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셨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식혜와 삶은 옥수수를 팔고 계셨다. 내 손에는 우유 한 상자와 부드러운 카스텔라 빵이 들려 있었다. 나를 발견한 할머니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아이고, 총각 아니여, 뭐 타러 또 이 멀리까지 왔는가? 할머니는 타박하듯 말씀하셨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희미한 반가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난번에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요. 약수하지만 받아주세요. 신세는 무슨, 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약이나 한 재 더 사 먹지.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가 내민 꾸러미를 받아 움막 안으로 들여놓으셨다. 그날 나는 한나절 동안 할머니 곁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간간히 오가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식혜를 팔았고 나는 그 옆에서 물동이를 날라주거나 파리를 쫓아들였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할머니는 주로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6.25 전쟁 통해 잃어버린 전박이 강아지 점순이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셨다. 젊은 시절 잠깐 야학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신으셨다는 낡은 남학신 이야기도 하셨고 첫사랑이었던 태식이라는 남자가 서울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나는 그저 묵묵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마치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은 아련하고 슬펐다. 그 후로 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처음에는
우유나 빵 같은 것을 사들고 갔지만 나중에는 할머니 눈이 침침하신 것 같아 안약을, 허리가 아프시다는 말씀에 칼슘제를 사다 드리기도 했다. 한 번은 장에 갔다가 새 빗자루가 눈에 띄어 사다 드렸더니 할머니는 이놈의 총각은 뭘 자꾸 이렇게 사오는가 하시면서도 움막 구석을 쓰는 내내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으셨다. 때로는 약학 전공 서적을 들고 가 움막 뒤 작은 나무 그늘 아래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부채질을 해주시거나 내가 깜빡 잠이 들면 신문지를 덮어주시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마치 외할머니 댁에 온 손자처럼 마음이 푸근해졌다.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다. 직접 볶으신 땅콩 한 줌이거나 잘 익은 감자 한 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배가 금방 고파져 이거라도 가져가서 먹게. 할머니의 그 따뜻한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 할머니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끈끈한 정이 생겨났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온전한 모자 간의 정기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마치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늙은이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젊은이 사이에 놓인 가느다란 실금 같지만 하늘의 명주실처럼 질긴 어떤 끈과 같았다. 움막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이웃 사람들도 이따금씩 할머니를 찾아오는 나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총각, 김 할머니 먼 친척인가벼? 아니요, 듣자하니 대학 다니는 양아들이라던데.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희미하게 웃으실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다. 어느덧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나는 약대 4학년이 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움막에서 식혜를 팔고 계셨지만 예전보다 기침을 하는 횟수가 잦아지셨고 종종 기운 없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지, 괜찮네 하시며 애써 웃어 보이셨지만 나는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차마 할머니께 병원에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다. 그저 영양제나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들만 챙겨드릴 뿐이었다.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던 우리의 관계에도 조금씩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드셨고 웃음기마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저 할머니 곁을 지키며 다가올 운명의 파도를 예감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 할머니가 식혜 좌판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나는 그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찾았던 이름은 아들도 조카도 그 어떤 친척도 아니었다. 그저 그 약대생 총각 민준이라는 몇 년 전 당신의 깨진 식혜 한가리에 꼬깃꼬깃한 돈 한 장을 넣어두고 갔던 바로 나 이민준이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내가 할머니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음을.
그리고 그 빚은 어쩌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음을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혜통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평상에 위태롭게 쓰러져 계셨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간헐적으로 몰아쉬고 계셨다. 옆에는 마시던 물컵이 나뒹굴고 있었고 할머니의 마른 손은 배를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만 깜빡일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런 시골 국도변에서 구급차를 부른다 한들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업으려 했지만 작고 마른 체구의 할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축 늘어진 몸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마침 근처 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주셨다. 아이고, 민준 학생, 김할머니가 왜 저러신다.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할머니를 내 낡은 스쿠터 뒷자리에 태울 수 있었다. 아니, 태운다기보다는 거의 싣는다는 표현이 맞았다. 나는 할머니를 등 뒤로 단단히 끌어안고 스쿠터의 시동을 걸었다. 헬멧도 없이 나는 미친 듯이 가장 가까운 읍내병원으로 스쿠터를 몰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가늘고 불규칙한 숨결에 나는 몇 번이고 울컥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아야 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읍내 작은 병원의 응급실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거의 실신 직전에 할머니를 안고 뛰어 들어가자 간호사 한 명이 다급하게 침대를 끌고 와 할머니를 눕혔다. 환자분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박소희 할머니시고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가 과연 보호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내 다급한 목소리에 의사가 다가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일단 초음파 검사랑 혈액 검사부터 해봅시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응급실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할머니가 내 생명을 구해주셨듯이 이번에는 내가 할머니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를 불렀다. 이민준 씨,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의사는 차트에 적힌 내 이름을 보며 물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간암 말기십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도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간암 말기, 그 단어가 마치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내가 아는 박소희 할머니는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던 분이었다. 그런 분에게 이런 끔찍한 병마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치료는 불가능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라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이 없으셔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가족분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그 말은 또다시 내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께는 내가 아는 한 아무런 가족도 없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할머니께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전부입니다. 의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학생이 아드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할머니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접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내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른 환자에게로 가버렸다. 나는 힘없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링거 주삿바늘이 꽂힌 할머니의 손등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평화롭게 잠든 듯 보였지만 미간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2년 전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지켜야 할 차례였다. 그 순간부터 박소희 할머니의 모든 병원 서류에는 보호자 이민준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다. 입원 수속을 밟고 이런저런 검사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현실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당장 입원비와 검사비도 막막했고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내 학업은 어떻게 해야 하며 홀로 계신 어머니께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결코 박소희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2년 전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위로 희미하게 부서져 내렸다. 나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험난하고 외로운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나는 아주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 하나를 어렴풋이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라도 할머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결심이었다. 나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방법을 문의했다.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법적 보호자나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지원이나 요양 관련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가족으로 등록되면 할머니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던 한 가지 생각이 뚜렷한 형태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바로 결혼이었다. 물론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남은 생을 책임지고 법적인 보호자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내가 할머니의 생명을 빚진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했다.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는 지금,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할머니의 의식이 조금 더 또렷해졌을 때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비 문제, 법적 보호자 문제, 그리고 만약 우리가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면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혜택들에 대해 천천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렸다. 할머니, 저와 혼인 신고를 해주셨으면 해요. 내 말이 끝나자 할머니의 눈이 커다래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이내 마른 기침과 함께 눈물을 터뜨리셨다. 얘야,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이 늙은 할미랑 혼인이라니. 내 병수발 들자고 내가 얼마나 더 살 거라고 네 귀한 인생을 망치려 드느냐. 할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으셨다. 네 젊음은 더 곱고 어여쁜 사람한테 써야지. 나는 그저 네 인생길에 잠깐 스쳐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다. 나 때문에 네 앞길을 막지 마라. 능. 할머니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 원무과에서 받아온 중간 정산서를 할머니 눈앞에 내밀었다. 이미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할머니, 얼마나 더 사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할머니께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혼자라는 생각 안 드시게, 병원에서 가족 없다는 서러움 안 느끼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제 법적 가족이 되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혼인신고서를 꺼내 내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할머니께 내밀었다. 제가 먼저 서명했어요. 할머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 제가 합법적으로 할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여기 서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할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고 박소희라는 당신의 이름을 힘겹게 적어 내려가셨다. 마지막 획을 그으신 후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오열하셨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면사무소로 향했다. 내 신분증,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그리고 할머니의 주민등록증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까지.
면사무소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할머니의 출생연도를 확인하고는 몇 번이나 내게 되물었다. 청년,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이분은 1984년생 박소희 어르신인데. 네, 확실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장님께 보고를 올렸다. 잠시 후 안쪽 사무실에서 나온 이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일장에서 묘사했던 마을 회관에서의 그 결혼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새 혼인신고서 양식을 내주었다. 할머니의 기력이 너무 쇠하여 면사무소까지 오실 수 없었기에 우리는 며칠 뒤 이장님과 담당 직원이 병원으로 와서 할머니의 최종 서명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 이장님과 젊은 직원이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내가 미리 사다 드린 가장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셨다. 이장님은 준비해온 혼인신고서를 할머니 침상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어르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할머니의 팔꿈치를 가만히 잡아들이자 할머니는 간신히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써 내려가셨다. 서명을 마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이셨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가,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꼭 네 어미로 태어나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할머니, 이번 생에서도 아직 제 어머니 역할 다 안 끝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완료되었다. 결혼 반지도, 축가도, 하객도 없는 결혼. 오직 빨간 인주 자국이 선명한 종이 한 장만이 우리의 기이한 결합을 증명하고 있었다. 면사무소를 나서자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벌써부터 귓가를 따갑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날들을 예감하며 할머니의 마른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초가집은 방 한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단출한 구조였다. 천장에서는 금방이라도 흙먼지가 떨어질 듯했고 외풍이 심해 겨울에는 몹시 추울 것 같았다. 나는 우선 할머니가 누우실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창문 틈을 문풍지로 막았다. 집 안 곳곳에 배어있던 퀴퀴한 냄새 대신 이제는 양 냄새와 내가 끓이는 풀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동트기 전 시작되었다.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부터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는 일까지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약대생이었지만 누군가를 본격적으로 간병하는 것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다. 할머니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셔서 나는 매번 음식을 잘게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 죽처럼 만들어 드려야 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드시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 혈압을 재고 천을 확인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셨지만 정신이 드실 때면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하셨다. 나 때문에 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가끔 그렇게 힘없이 속삭이실 때면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생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할머니께 진 빚을 갚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되면 할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책상머리에 앉아 늦은 공부를 시작했다. 휴학계를 냈지만 언제고 학교로 돌아갈 나를 위해 공부를 게을리할 수는 없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할머니의 작은 뒤척임이나 기침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나기 일쑤였다. 우리의 이런 생활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내가 할머니의 약을 타러 읍내 약국에 가거나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어김없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저 젊은 총각 박씨 할망구랑 산다는 그 쯧쯧. 글쎄 말여,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할망구가 땅 문서라도 숨겨둔 게 틀림없어.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겠냐고. 밤에는 저 늙은이랑 한 방에서 잔다는데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어떤 날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마을 보건소에 물리치료라도 받으러 갈 때면 동네 안악들이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어이구, 할머니 늙음하게 젊은 서방 얻으셔서 좋으시겠어요. 회춘이라도 하신 건가? 그럴 때면 할머니는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이셨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할머니를 부축해 그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내 침묵은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찔리는 것이 있어 아무 말도 못한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음흉한 속셈을 숨기고 있다고 여겼다. 병원비와 약값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다. 모아두었던 아르바이트비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나는 밤 시간을 쪼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우리의 식탁은 늘 풀죽이나 멀건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셨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타들어 가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이도 있었다. 마을 이장님은 가끔씩 들러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라며 격려해 주셨고 옆집에 사는 과수원집 아주머니는 가끔 과일 몇 개를 가져다 주시며 학생이 고생이 많네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런 작은 관심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아졌고 진통제를 드셔도 그 효과는 잠시뿐이었다. 나는 약학 서적을 뒤적이며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절망스러웠다. 어느 깊은 밤, 할머니는 약 기운에 잠시 통증이 가라앉았는지 희미하게 나를 불렀다. 민준아,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런 몹쓸 고생을 다 하는구나. 할머니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나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목이 메어오는 것을 꾹 참으며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만약 그날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이건 고생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밤 할머니 곁을 지키며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지독한 가난도 두렵지 않다고. 오직 두려운 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어느 깊은 밤, 약기운 때문인지 혹은 밤의 정적 때문인지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슬프고 아팠으며 할머니가 평생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동네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그랬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읍내에서 온 초의 선생이라고 있었지.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말도 어찌나 다정하게 하던지 내가 그만 마음을 줘버렸지 뭔가.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이내 사라졌다. 결혼하자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네. 그래서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동네 사람들 눈총 때문에 더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배는 불러오는데 결국 아이는 달도 못 채우고 하늘로 가버렸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그 깊은 슬픔에 귀 기울일 뿐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 한참을 페인처럼 살았네. 그러다 길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나, 둘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다. 첫째는 열병으로 밤새 끙끙 앓다가 내 품에서 숨을 거뒀고, 둘째는 내가 산나물 캐러 간 사이에 강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셋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는데 내가 길거리에서 좌판버리고 남의 집 삭바느질 해가며 약값을 벌었지만 결국 그것도 내 곁을 떠나버렸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할머니가 겪었을 그 절망과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구하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그 절박한 마음을 내가 그날 길에서 네 모습을 봤을 때 말이다. 할머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얗게 질린 네 얼굴을 보니 첫 아이를 안았을 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구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너를 업어야 했지.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누군가를 무력하게 떠나보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고백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내게 베풀었던 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처절한 존중과 애정이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당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예감하셨는지 내게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다. 민준아,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나를 옛 마을 어귀, 하얀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곳에 데려다 주지 않겠니? 하얀 들꽃밭이여. 그래, 아주 어렸을 적 어머니 손잡고 거닐던 곳인데 내 평생 그곳에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했었거든. 나를 그곳 늙은 느티나무 아래 묻어다오. 할머니의 눈빛은 아련했다. 커다란 무덤도 번듯한 비석도 필요 없다. 그저 바람과 풀만 있으면 돼.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나는 할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는지를 알기에 그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도 느낄 수 있었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번듯한 묘지보다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소박한 풍경 속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게다. 제가 꼭 할머니를 그곳에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할머니, 아주 한참 뒤에. 제가 할머니 손잡고 같이 산책하러 가는 거예요. 아셨죠? 내 말에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아궁이 옆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하얀 들꽃밭과 늙은 느티나무를 떠올렸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할 그곳, 창밖에는 상처처럼 가느다란 조각달이 떠 있었다. 나는 그 달을 바라보며 할머니와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더 힘을 내야 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토록 그리워했던 그 평온함을 마침내 찾으실 수 있도록. 놀랍게도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정신이 맑아 보이셨다. 희미하게나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하셨다. 민준아, 계란찜 하고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군고구마가 먹고 싶구나. 할머니가 특정 음식을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이것이 어쩌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은 좁고 낡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움직였다. 다진 돼지고기를 조금 넣어 부드럽게 계란찜을 만들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달큼한 시금치를 넣어 된장국을 끓였다. 얼마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신 고구마는 아궁이 불에 정성껏 구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작은 밥상에 차려 할머니 머리맡으로 가져갔을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맛을 기억하며 밥을 먹어본 지가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음식을 드셨다. 한 숟갈, 한 젓가락마다 그 맛과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오랫동안 입안에서 음미하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목이 메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몹시 피곤해 보이셨지만 어딘가 평온해진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베개 밑을 더듬으시더니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작은 은목걸이 하나를 힘겹게 꺼내 내게 내미셨다.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었지만 섬세한 꽃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이것은 내 어미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또렷했다. 값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저 평생을 내가 간직해온 유일한 기념품이지. 지금 내게 주는 것은 네가 이걸 목에 걸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 이 못난 할미가 너를 내 친자식처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뜻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였다. 목걸이를 당장 목에 걸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접어 내 가슴팍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기력이 다하신 듯 가만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할머니를 편안히 눕혀드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렸다. 할머니는 감은 눈 그대로 내 손을 찾아 힘없이 잡으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의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로 속삭이셨다. 우리 착한 아가, 고맙다. 민준아. 그것이 할머니가 내게 남기신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밤 꼬박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더 얕아졌고 잡은 손의 온기도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울었다. 마치 할머니의 외롭고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듯 혹은 이제 곧 떠나실 길을 예비하듯.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난 나는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손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아무런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지만 그 어떤 미동도 없었다. 박소희 할머니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신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고통스러운 신음도 마지막 발버둥도 없이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히 안식에 드신 것처럼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어쩌면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셔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방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어젯밤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저녁 식사의 흔적이 밥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슴팍 주머니 속에 은목걸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벽의 차가운 빛이 스며 들어오고 있었다. 어젯밤 할머니와 내가 마주 앉아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낡은 문지방 위로 새로운 하루의 빛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한평생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오신 할머니의 삶이 마침내 고요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의 얼굴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다.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시간이었다.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 마당 한쪽에 간소한 분향소가 차려졌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하나 없이 그저 하얀 종이에 구박소희 할머니라고 쓴 위패와 내가 피운 향 한 자루가 전부였다. 학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준 약간의 돈으로 과일 몇 개와 마른 안주를 올렸을 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례식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그 기이했던 결혼 소식만큼이나 빠르게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가까운 이웃과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봐주었던 간호사 한 분, 그리고 이장님 내외만이 조용히 분향소를 찾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치 못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비웃음이나 호기심 대신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어떤 이는 슬픔마저 담고 있었다. 생전의 할머니와 나를 향해 가장 모진 말을 퍼부었던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와 분향소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서 계셨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다 틀렸었구먼. 젊은이, 정말 미안하네. 하고 사과하고 돌아가셨다. 내가 땅 문서를 노리고 할머니와 결혼했다고 떠들고 다녔던 박씨. 아줌마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와 말없이 국화꽃을 내려놓고는 눈시울을 붉힌 채 돌아섰다. 나는 찾아오는 모든 조문객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지난 행동에 대해 어떤 원망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조의를 받아들였다. 나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는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유언대로 우리는 관도 없이 할머니의 유해를 화장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작은 유골함을 안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옛 마을 어귀, 하얀 들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향했다. 이장님과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신 교수님 두 분, 그리고 평소 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던 옆집 과수원댁 아주머니만이 조촐한 장례 행렬을 따랐다. 늙은 느티나무 아래 나는 직접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할머니의 유골함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안치했다. 흙을 덮기 전 나는 가슴팍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은목걸이를 꺼내 유골함 옆에 함께 묻었다. 그때 나를 지켜보던 한 마을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젊은이는 계산이 아니라 정으로 저 할망구를 모신 것이요. 진짜 정으로.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달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억측과 소문을 잠재우는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새로 덮인 흙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약속대로 모셔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어디를 가든 이곳은 여전히 할머니의 집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하얀 들꽃잎을 흩날렸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이장님이 조용히 나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준 학생, 박소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맡기셨네. 자네에게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자 할머니의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담긴 낡은 학생 공책 종이 2장이 나왔다. 나의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평생의 은혜를 입은 내 아들 민준이에게 네가 언젠가 나는 네 어미가 아니라고 했었지. 이해한다. 나는 누구도 낳아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온전히 어미라 불려본 적 없으니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한다. 네가 찾아올 때마다 네가 밥을 지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따라줄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 낡은 오두막에서 겨우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일 줄 알고 2손 모을 줄 알고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아들을 둔 어미처럼 사는 것 같았지. 네가 나를 어미라 부르길 바라지 않는다. 그저 네가 오래도록 네가 나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이승에서 너 같은 아들을 두었던 것은 내 복이었다. 부디 행복해야 한다. 내 아들아, 저 세상에서나마 네 행복을 빌고 있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너의 이름 없는 어미 박소희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나를 향한 마지막 축복이 담긴 그 글자들을 어루만지며 나는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나무 액자를 하나 찾아 할머니의 편지를 그 안에 고이 넣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만이 적힌 위파의 옆 분향소 한가운데에 그 액자를 올려두었다. 이제부터 내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릴 대상은 그 어떤 신도 부처도 아니었다. 바로 이 편지 속에 담긴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와 사랑이었다. 먼 길을 떠나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아들처럼 나는 오랫동안 그 편지 앞에 서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나는 복학하여 약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인근 도립병원 약제과에서 약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도시의 큰 병원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나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할머니의 이름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가 내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을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쪼개고 장례식 때 들어왔던 부의금 일부를 보태 김할머니 장학금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모교 약학대학을 찾아가 부모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장학금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학과장님은 내 뜻을 듣고 놀라시면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이민준 군, 자네 이름을 걸지 않아도 괜찮겠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되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평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한없이 따뜻했던 한 할머니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김 할머니 장학금, 한때 따뜻한 노인의 영혼에 의해 구원받았던 이들을 위하여 라는 이름으로 작은 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첫 장학금 수여식은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작은 봉투와 함께 내가 직접 쓴 짧은 쪽지가 전달되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압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을지라도 한때 누군가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장학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성금을 보내오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 할머니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박씨 아줌마는 반찬값을 아껴 모았다며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었고, 입버릇처럼 나를 욕하던 동네 할아버지는 김 할머니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네라며 쌀 한 가마니를 보내오셨다. 마을은 마치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씻어내려는 듯 따뜻한 온정으로 넘실거렸다. 이제 마을에서 더 이상 할머니와 나이 기이했던 결혼을 흉보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식혜 팔던 김할머니가 대학생 아들 하나 잘 키웠지 하는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주말이면 할머니의 초가집으로 돌아와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무료 건강 상담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편지가 놓인 작은 제사상 옆에서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혈압제는 법을 알려드리고 감기약과 항생제의 차이를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를 민준 약사님 혹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진정으로 선생님이라 불려야 할 분은 글자가 아니라 멀건 풀죽 한 그릇과 그 여윈 손으로 내게 삶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였다고. 어느덧 할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홀로 할머니의 빈 방에 앉아 편지를 썼다. 마치 할머니가 내 앞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 것처럼.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여기는 이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그날 밤처럼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다던 계란찜이랑 시금치 된장국. 이제는 저도 제법 잘 만들어요. 물론 할머니 솜씨만은 못하지만요. 할머니 계시던 이 집도 이제 비도 안 새고 외풍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편지는 여전히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아침 읽는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약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는 제게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 때문이었어요. 조건 없는 정. 할머니는 제가 법적으로 결혼한 유일한 분이셨지만 제가 평생 가족처럼 가장 아꼈던 분이기도 해요. 김 할머니,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해서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 집에서 마을 분들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우리 민준이 장하다 하고 칭찬해 주시겠죠.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 그때는 제가 할머니께 맛있는 것 더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할머니. 편지를 다 쓰고 나는 그것을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얀 들꽃이 만발한 언덕,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다. 작은 구덩이를 파고 나는 그 편지를 할머니 곁에 묻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나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등 뒤로는 할머니의 숨결 같은 바람이 불어오고 발밑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내 어깨 위, 낡은 셔츠 아래에서는 할머니가 남기신 은목걸이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도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질 것이다. 그곳에 누군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때 그곳에 살았던 한 사람의 지극한 선행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 빛이 여전히 남아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결혼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평범한 한 청년과 초라한 노인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와 조건 없는 선행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이와 박소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